세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많이 갖다 드시고 뭐 음식 버리는 거는 나쁜 거니까요. 많이 갖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션 2 첫 발표는 인하대 오준병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오준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그 기존의 그 페이턴트 리티게이션의 논문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른 그렇지만 경제학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그 페이턴트 리티게이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페이턴트 리티게이션이 제기가 되었을 때 이것이 그 스탁마켓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스탁마켓에서의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그 정책적 시사점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이 그 특허 소송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또는 특허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특허 소송을 거는 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특허의 가치가 정말로 높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특허의 소송에 잘 걸리지 않고요. 그리고 특허 침해를 받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허 소송을 제기당한 그 피고의 입장에서도 이 특허 소송이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리소스를 이 소송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특허 소송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특허 소송이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금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1988년에 커틀러와 썸너가 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텍사코와 펜조일이 어떤 각자의 특허 소송 침해에 대해서 많은 소송이 제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논문이 제일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조시 러너가 1995년에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주로 하는 기업의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특허 소송이 이 바이오텍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구와 그 밖에 다른 두 명의 공저자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IT 산업에서도 이 특허 소송이 굉장히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원고한테는 굉장히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반응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피고한테서는 스탁마켓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상반된 특허 소송을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코 같은 경우에는 이 위의 것들은 이제 특허 소송이 제기됐을 때 스탁마켓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했다면 이 마코 같은 경우는 반대로 특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서로 화의 절차에 들어가서 서로 소송을 이제 취하했을 경우에 그것이 스탁마켓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더니 실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심지어 특허를 등록했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양의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나타났다라고 실증 연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특허 소송이 전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원고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데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의 연구들은 마코를 포함한 이 위의 연구들은 대부분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셋만을 갖고 연구를 했고 또는 설문조사 결과와 결합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기업 또는 50개의 페이턴트 리티게이션 케이스
소송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일반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2007년에 그 빗센과 뮤어가 그 미국에서 그 발생한 최근 40년 동안에 발생한 모든 특허 소송 데이터를 갖고 그 분석한 결과 위 결과는 굉장히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특허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 원고와 그 피고 모두한테 있어서 스탁마켓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결과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기업의 그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 원고이든지 피고이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특허 소송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그런 그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2007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그 원고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스탁마켓이 반응을 하고 그 디펜던트한테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식이었다면 이 빗센과 무어가 약 4천여 개의 케이스를 갖고 그 가장 데이터 아셋이 큰 것인데 이것을 갖고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두 그 원고 피고한테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위의 결과와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그 저희들이 스탁마켓이 그 이 패턴트 리티게이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소송 그 자체도 굉장히 그 기업들한테 중요하지만 스탁마켓에서의 반응에 따라서 그 기업들이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 화의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스탁마켓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그 스탁마켓에서의 반응이 실제로 마지막에 그 어떤 그 소송이 끝났을 때 나타난 그 결과와 일관된 그런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과 어떤 특허 소송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스탁마켓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파이낸셜 마켓에서의 그 안 좋은 그런 그 반응들이 그 비록 자기네들이 특허 소송에서 이길 것이 굉장히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과 그 특허 소송에서 화의 절차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대기업으로서는 비록 자기네들이 특허 소송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굉장히 그 특허 소송이 오래 걸리는 그런 어떤 그 시간적 제약을 이용을 해서 그 중소기업 또는 자기네들한테 잠재적인 경쟁적인 그 위치에 있는 기업들한테 특허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을 경쟁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그 스탁마켓의 리스판스가 실제로 그 리티게이션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웃컴과 얼마나 유사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그 살펴보는데 하나는 특허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과연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연 그 플레인티프하고 그 디펜던트한테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반응이 과연 그 어떤 시스테마틱한 그 바이어스가 존재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특허 소송의 결과와 그 얼마나 그 일관된 상관성을 갖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특허 소송 제도는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그 특허청에 존재하는 특허 심판원에서 특허를 그 부여를 하든 아니면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에서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특허법원에 가서 그 2심을 치르게 되고 그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특허청의 그 특허 심판원에서 다루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엑스파트 케이스라고 해서 그 특허청에서 결정한 그 특허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거절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 당사자가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을 상대로 그 거절 결정에 대한 그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그 보통 이 결정계 심사라고 해서
그 엑스파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3자가 특허청이 등록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제3자가 그 특허는 실제로 그 특허권 그 발명은 특허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특허권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다투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특허권의 영역을 다투는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당사자계라고 하고 그 첫 번째 경우를 결정계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당사자계에서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외에 나머지 그 특허권의 영역을 다투는 것은 우리가 그 특허 침해 소송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포지티브 트라이얼과 네거티브 트라이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포지티브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어떤 특정한 그 인벤션에 대해서 그 자기네들이 그 발명이 그 특정한 특허권의 그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특허를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특허를 받을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있는 발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거티브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제3자가 그것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허권 그 발명은 특허권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발명의 영역, 그 특허권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주장하는 네거티브 트라이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인밸리데이션 트라이얼하고 그 특허 심사 그 심판원에서 하는 이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트라이얼은 약간의 그 법률적 효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밸리데이션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그 특허의 무효 심판을 받아들여서 무효 판정을 내리게 되면 실제로 그 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 인프린지먼트 트라이얼에 해당되는 포지티브 트라이얼과 네거티브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특허 심판원에서 그 이것이 그 다른 특허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일종의 그 테크니컬 리포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 침해에 따른 그 손해배상 청구는 그 실제로 일반 법원에서 1심에 해당되는 일반 법원에서 다시 청구를 해서 특허 침해로 인한 그 손해배상은 다시 이 일반 법원에서 다퉈야 된다는 그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밸리데이션 트라이얼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포지티브 트라이얼과 네거티브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특허 심판원에서 결정하는 테크니컬 리포트여서 법적 구속력이 조금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심판원에서 내린 이 결정이 그 다른 그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침해에 따른 그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거의 뒤집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특허 소송 우리나라의 1987년부터 2011년까지 그 특허 소송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특허 소송 데이터는 아까 말한 특허 심판원에서 그 제기됐던 그 인밸리데이션 트라이얼과 그 인프린지먼트 트라이얼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그 우리나라의 그 스탁마켓 그 데이터와 이제 결합을 시켰고,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키스밸류 데이터와 이제 그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과연 그 특허 침해 또는 그 특허 소송이 그 과연 기업 그 특허 소송에 대해서 그 실제로 스탁마켓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 마지막에 나온 아웃컴과 어떤 그런 그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단히 그 서머리 스태티스틱스를 보게 되면 그 디펜던트와 그 플랜티프를 나눠서 보면 우리나라 그 특허 심판원에 제기된 소송을 보면은 그 대부분의 그 특허 출원권자는 그 디펜던트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포지티브 트라이얼을 제기한 그 플레인티프의 경우는 그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디펜던트의 그 기업 사이즈라든가 마켓 시어가 플레인티프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살펴본 방법을 이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용한 것은 그 스탁마켓의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 슈워츠가 1981년에 사용한 이벤트 스터디, 스탁마켓에서 가장 많이 그 사용되는 이벤트 스터디를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RIT 같은 경우는 그 기업 I가 그 특허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어나운스가 되는 그 날짜 T 시점에서의 그 스탁마켓 리턴을 가리키고요. 그 RMT는 그 어나운스먼트가 이루어진 그 T 데이에 그 T 날짜에 그 시장에서의 그 스탁 리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노멀 리턴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것으로부터 추정된 그 R 핵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의 리턴으로부터 추정된 노멀 리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이 RIT 같은 경우는 T 시점에서 발생한 실제 스탁마켓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IT에서 이 RIT 햇을 빼게 되면 특허 소송이 제기된 그 시점에서의 그 애브노멀 리턴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브노멀 리턴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본 논문에서 스탁마켓의 반응을 보는 이제 주된 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의 그 정상적인 그 리턴 레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소위 그 주식 시장이 열리는 그 날짜만을 따져서 약 전 1년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일이면 그 리티게이션의 어나운스먼트가 된 그 시점으로부터 약 1년치에 충분히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로부터 그 어나운스먼트가 일어나기 2주 전까지의 그 평균적인 그 리턴을 보고선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 마켓 리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브노멀 리턴은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특허 소송이 그 공고가 된 그 첫 번째 그날과 또는 그 이후에 약 일주일 동안의 날짜들을 전부 이렇게 더해서 그 평균치를 낸 것이 그 애브노멀 리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보시면 이 큐뮬러티브 애브노멀 리턴 데이 제로라는 것은 그 특허 소송이 이제 그 제기가 됐다라고 어나운스가 된 그날에서의 그 반응을, 그 스탁마켓의 반응을 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애브노멀 리턴과 큐뮬러티브 애브노멀 리턴이 같겠지요. 어차피 하루만 본 것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특허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그 전에 그 정보가 많이 그 주식시장으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전날과 그 소송이 제기된 그날 두 날을 더해서 평균적으로 구한 그것을 본 것이고요.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날부터 소송이 제기된 그 다음 날까지의 그 값들을 전부 스탁마켓의 리턴을 더해서 평균을 본 것이고요. 이것은 일주일치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그 특허 소송자들의 대한 그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특허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을 때 그 특허 소송 그 당사자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주가가 굉장히 그 평균적인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이제 디펜던트와 그 플랜티프를 구별을 해보면 플랜티프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서 원고인 경우에는 전혀 그 스탁마켓에서 보이는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펜던트인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디펜던트 중에서도 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된 경우와 그리고 어떤 네거티브 트라이얼인 경우를 구분해서 보면 이 네거티브 트라이얼, 파지티브 트라이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두 가지는 전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지만 인밸리데이션 트라이얼인 경우에는 특허 소송 당사자 중에서 피고인 경우에 스탁마켓에서 아주 유의미한 네거티브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송이 어나운스가 된 날짜보다 점점 날이 뒤로 갈수록 코에피션트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되고, 그리고 스탁마켓이 반응을 보이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굳이 이제 아까 본 것은 이제 전체 그 기업들을 다 본 것이라면 이제 이 스탁마켓의 반응을 그 기업 사이즈별로 다시 말해서 그 고용자 수 또는 그 매출액 그리고 마켓 쉐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재밌는 것은 이 중소기업일수록 다시 말해서 기업의 사이즈가 중간 이하일수록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네거티브한 값을 보이지만 이 큰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는 중견기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렇게 0과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일즈나 마켓쉐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특허 소송이 이렇게 어나운스먼트가 됐을 때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이 하나 이제 제기가 됐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주식시장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반응을 봤다면 이제 세일즈나 레이버나 이런 마켓시어 같은 것을 다 컨트롤하고 나서 과연 그 주식시장의 그 반응이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똑같이 마이너스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기업 사이즈별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로버스트니스 체크를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서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기업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른 주식시장의 반응이 나타나지만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이런 주식시장의 반응이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피션트한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주가의 하락이 기업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프로세스에서 정말로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와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보여주느냐.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의 예측이 정말로 일반적인 다른 정보들을 잘 수집을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티게이션의 최종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 이제 피고가 특허 소송을 제기를 당했을 때 만약에 소송이 리젝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고가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각되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피고가 이긴 것이 되겠지요. 반면에 특허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과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이제 진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용되고 부분적으로는 기각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긴 경우에는 1의 값을 주고 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주고 그리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제 0의 값을 줘서 그것을 최종적인 아웃컴으로 놓고 그 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컨트롤한 다음에 과연 그런 이 큐뮬러티브한 에브노멀 리턴이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 이 아웃컴과 어떤 상관관계를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플러스의 값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 최종적인 아웃컴을 잘 프레딕트하는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일관성을 갖는 거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갖거나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효율적인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을 겪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굉장히 마이너스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이 최종적인 아웃풋과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 샘플을 갖고 이용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기업 사이즈별로 구분을 했을 때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마이너스 값을 갖는 반면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그 특허 소송에 대해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그 부정적인 그 인식을 주고 있지만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큰 그 마지막 결과와 이 주식시장의 반응이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것은 이 코에피션트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소기업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 최종적인 아웃컴이 이 중소기업이 이길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굉장히 그 네거티브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인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허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것이 아웃컴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그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시장에서는 더 부정적인 그 굉장히 예민한 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이제 반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것을 이제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한 것이 그 그리핀과 그 티버스키의 그 이론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런 네거티브한 코릴레이션을 갖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그리핀하고 티버스키가 밝혀낸 것이 1992년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위험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하는 확률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에서 실제 잃어버리는 어떤 파이낸셜 로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가중치를 줘서 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리핀과 티버스키가 실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 그 논문에 적용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L은 특허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리고 졌을 때 잃어버리는 어떤 로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P는 특허 소송에서 질 확률이 해당이 되고요. 이 W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에서 이겼을 때 얻게 되는 베네핏을 나타내고, 1-P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에서 이길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특허 소송에 이제 참여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기대값이 되겠는데, 이 기대값이 C가 됐을 때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한다는 것이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음의 상관성을 지닌 그래프를 나타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A 값은 실제로 특허 소송에서 졌을 때 잃어버릴 어떤 지불해야 되는 손해배상액이 L이 되겠고, 여기에서 질 확률은 PA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B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지불해야 되는 배상액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경우죠. 그래서 A와 B는 실제로 같은 기대값을 갖게 되고, 이렇게 같은 기대값을 갖게 된 요 C 라인에 존재할 때 이제 특허 소송이 이제 제기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특허 소송에서 질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불해야 되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허 소송에 인발브가 되기보다는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특허 소송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 이 기대값에 대해서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지불해야 되는 배상액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성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훨씬 더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이 특허 소송의 이길 확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반면에 특허 소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긴 하지만
예,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보는 갖고 있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훨씬 더 그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훨씬 더 그 완만한 그 아이소컨트 커브를 이제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따르면 이제 그 기업이 시장에서 그 특허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그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 다시 말해서 그 특허 그 배상액, 손해배상액이 그 크면 클수록 그 기업에서 차지한 상대적인 그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 아까 보인 것에서 아까 보인 그 회계 분석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유의미한 음해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이제 그 뭐 또 다른 방식으로 회계 분석 결과를 해본 건데요.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1과 0과 2를 줬는데 이제 이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그 1과 마이너스 1만을 주거나 또는 1과 0을 줬을 때 회계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역시 이제 같은 결과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첫 번째로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이 특허 소송이 제기됐을 때 굉장히 그 부정적인 쪽으로 네거티브한 그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모든 기업들한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중소벤처기업들한테 훨씬 더 예민하게 그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을 그 보였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 파이낸셜 그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아웃컴과 어떤 일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굉장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정확한 그 정보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업이 특허 소송에 걸렸을 때 지불해야 되는 그 손해배상액 이것이 그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굉장히 그 좀 그 일관되지 못하게 그 반응을 그 보인다는 것을 그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는 그 중요한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그 특허 소송이 그 많은 사람들이 특허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특허 소송 자체가 갖는 그 비용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파이낸셜 그 마켓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특허 소송이 중소기업한테 훨씬 더 그 많은 그 경제적 부담을 주고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그 부담이 그 어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미스퍼셉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 훨씬 더 많은 그 코스트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허 소송이 만약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 제기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특허 소송에 말리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이고 어떤 기업의 혁신 행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할 수 있는 해야 될 리소스를 자꾸 다른 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주어질 테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 노력을 감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허 소송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고려가 돼서 어떤 정책적인 좀 대안이 시사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임플리케이션을 갖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에 또 좋은 발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전 코멘트 없이 그냥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이성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식재산과 금융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앞에 많은 분들, 우리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초점을 두면서도 정책적 인플리케이션을 내는 그런 쪽에 말씀을 많이 해줬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아카데믹한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붙은 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책적인 좀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지재산과 우리 지재산 분야가 뭐 어떤 주제든 간에 최근에 이슈가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없을 정도. 아까 뭐 소송도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그 특허를 통해서 어떤 지식이 파급되는 부분도 있고, 밖에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표준 특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재산 금융도 그렇게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특히나 이슈가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재산 금융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에 의해서 또 뭐 데이터의 제약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술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한 결과의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제 정책 연구를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일부 결과에서 한 두 가지를 약간 좀 믹스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약간 애매모호한 성격을 갖게 됐는데 하여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재산 금융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재산 금융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서로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재산 금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지재산 금융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어떤가, 특히 지재산 금융 환경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 요건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순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재산 금융이 뭘까, 정의가 정확하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금융이라는 거 말 자체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을 공급해주는 활동, 그걸 우리가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재산 금융 과연 도대체 뭔가, 그럼 기존의 기술금융과의 차별성은 뭔가, 이런 부분도 뒤에 조금 언급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 또는 기술 금융과 지재산 금융은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지식재산 금융은 기술 금융과 달리 또는 일반 금융과 달리 지식재산 자체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뭐 어디에 투자를 하듯이 이제는 지식재산, 특히 이제 특허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서부터 수익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이제 지식재산 금융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지식재산 금융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기술금융에서 해왔던 것 같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서 자금을 공급해준 이런 활동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과 좀 차별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지식재산의 의미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우리가 보통 자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법률 3조에 보면은 금융투자 상품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취득을 위한 지급 총액이 권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액보다 클 확률이 있는 것, 우리가 그걸 금융투자 상품이죠. 다시 얘기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거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이라는 게, 특허라는 게 가장 그런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 투자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투자 자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뭐 예를 들어 저금리 기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NPE라고 불러진, 또 우리가 특허 개물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NPE의 수익 창출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NPE 수익 창출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재산을 하나의 투자 상품, 금융투자 상품으로 본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식재산 금융을 기존의 금융이라든가 기술금융과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서 끌어오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대체 투자의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금리 구조라든가 유동성 증가 이런 같은 외부 환경도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가 지식재산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지식재산 금융기법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 특허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대체 투자로서 지식재산, 특히 특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만든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이 이런 재무적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약간 전략적 투자자들이 특별 자산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식재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뭐 이런 모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식재산
그 금융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존의 금융과의 굉장히 차별성을 두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디지털한 금융이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뭐 정의라기보다는 성격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업 금융과 대체 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술 금융은 사실 기업 금융에 가까운데 이 디지털 금융은 이제 기업 금융을 넘어서서 대체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 기반 기술 금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 금융에서 하는 것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사업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루어지는 기업 금융. 이것도 물론 지식재산 금융에 속하지만 최근에 이제 IP 금융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로 이 두 가지 IP 자산화 금융과 IP 비즈니스 금융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식재산 금융이 오히려 이 뒤에가 먼저 발전하고 최근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식재산 금융과 기술 금융을 굳이 비교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 지식재산금융, 기술금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금융은 밑에 이제 기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전반적인 기술 사업화 역량을 평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기술력 기반으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기업금융의 한 분야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기술금융을 좁게 본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술금융이라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지식재산 금융은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 금융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자체를 하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술금융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이 대부분이 기술평가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보증이 사실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이런 기술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부터 어떤 자금을 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기술평가보증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좀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이 한계 봉착한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비판적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기술 평가 보증 중심의 기술 금융을 넘어서서 정말 기술이 권리화된 지식재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금융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지식재산 금융과 그럼 일반 금융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 다 같은 금융이지만 지식재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걸 조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 해서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뭐 아까 금융사업의 구조에 관한 계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대표적인 은행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통법에 의한 투자 매매업자, 뭐 투자 중개업자, 우리 보통 그 증권회사라고 부르는 또 신탁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입니다. 근데 금융기관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냥 흥미있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은행이 1897년에 한성은행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우리나라 민간 은행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1949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펀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라고 얘기하는 투자 신탁은 1970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 금융은 이제 은행, 그다음에 증권사, 그다음에 펀드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지식재산 금융은 약간 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것처럼 시기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사실은 그 펀드, 특허 펀드라고 부르는 이 하위자산 운용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특허 펀드나 뭐 가치 평가를 통한 특허 가치 평가를 통한 연계 보증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교평가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지식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공급하는 순수한 의미의 어떤 금융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금융기관의 발전과 좀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투자에 대한 개념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개념이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는 뭐 사실은 이렇게 이건 여러분 아마 그 나눠드린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운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위에는 이제 실제 지식재산의 IP 수요와 그다음에 자금 수요로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IP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IP 수요자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근데 IP를 공급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IP를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다수의 공급자가 있겠죠. 반대로 금융 입장으로 볼 때 이거는 뭐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금을 공급하는 건 소수고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소수의 수요자가 IP를 수요하는 경우에 이 IP를 여기서부터 다수 어떻게 보면 다수의 그러니까 IP를 공급받아서 다시 얘기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데 이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그 IP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 다수의 IP 투자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만 잘 발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소송을 하던 뭐 라이센싱을 하던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리턴의 개념이라는 건 수익 창출의 개념입니다. 반대로 IP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리턴은 회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IP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자금을 공급받는 기업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담보로 잡은 IP를 시장에서 어떻게든 간에 팔아서 회수를 한다는 측면인데 당연히 리턴은 자금 공급 비용을 보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결국은 수익 창출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리턴의 개념은 회수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리턴의 개념은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 개념이 훨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작동하기가 좋은 어떤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먼저 발전을 한 거고 결국은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부분보다 이쪽 밑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그 IP를 기반으로 해서 자금을 공급해 줄 것인가 이쪽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리턴의 개념에서 회수의 개념이 들어가는 이 리턴을 자금 공급 비용에 가깝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국은 IP 금융시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IP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건 저희가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활용이 되고 있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그 IP 보유가 많을수록 이런 수익이 모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투자자분과 MP의 수익 창출 모델이 결합돼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쪽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지적한 금융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이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그 기업의 우리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우리가 ROS라고 보통 부르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빨갛게 표시된 기업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제일 높은 게 NHN인데요. 약 42.4% 정도 차지합니다. ROS가. 그 다음에 일반 제조기업들, 뭐, 현대나, 그 다음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이 한 5.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원 팔면 5원 정도 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쪽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지식재산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MP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런 기업들인데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OS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에 적합한 산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ROS가 높은 산업이죠. ROS가 높다는 얘기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경제적인 가치로 실현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에 있어서 적합한 산업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런 투자 상품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적합한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자금을 공급한 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보로 잡은 IP를 시장에서 내다 팔아가지고 적어도 내가 그 공급한 비용만큼의 가까운 어떤 회수를 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좋은 IP, 다시 얘기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IP거나 또는 그 IP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커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데이터가 뭐냐면 많은 기업들에서 물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에서 최근에 특허를 자꾸 사고 있다는 얘기죠. 특허 매입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삼성과 LG는
다른 뭐 애플이나 구글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이런 특허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애플과 구글도 보시면 최근에 전체 특허 중에서 외부로부터 특허 매입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도 최근 3년간을 보면은 전체는 6.8%인데 최근 3년은 12.2%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다시 얘기하면 적어도 최근에 과거보다는 2배 이상 특허를 많이 사고 있다라고 좀 과도한 해석일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많은 특허를 사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삼성과 애플의 최근에 그 특허를 사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2005년, 6년 이 기후로 이점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특허를 외부로부터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이제 점점점 이제 IP를 좋은 IP라 그러면 그걸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특히 이제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기업이 대부분의 주요 고객일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 밑에 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이제 산업재산권 한 건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근데 한 3만 8천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현재 한 건 이상의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IP를 어떤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것 외에 IP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IP 금융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디지털 금융이 필요한 이유들은 여기 뭐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사실은 밑에 세 번째가겠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한다든가 또는 투자자의 금융상품 선택폭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금융을 뛰어넘어서 조금 IP 중심의 어떤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환경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단 디지털 서비스 측면에서 사실 금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서비스 수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이 미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서비스업 규모에 비해서는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업이 좀 더 뭐 작지 않은데요. 이게 표 그림이 뭐냐면 요게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업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뭐 얼마 정도 되냐라는 건데, 여기 금이 거진 걸 보신 것처럼 전체 서비스업보다는 디지털 서비스업의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 이제 특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나 특허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디지털 서비스업 시장이 조금 작구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비스업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서비스업 시장이 큰데 전체 특허나 뭐 연구개발에 비해서는 좀 낮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이건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한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뭐 이거 사실 뭐라 하죠 이거? 그 포토에 다이아몬드 모델 이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 건데요. 뭐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과만 보시면 지금처럼 우리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낮은 부분들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이죠. 비즈니스 시장의 크기 및 질 이런 부분인데, 사실 비즈니스 크기 및 질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수요라든가 또는 그 금융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떤 금융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가야 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위 요인별로 보면 뭐 금융 수요나 수요 충족 동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미약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 확산이나 해외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도 조금 약간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는 건데, 데이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허권 보호 강화랑 그다음에 기술 중심 투자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미국의 IP 중심 투자를 봤을 때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게 3번 있었는데 그 3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특허권 강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특허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공급이 확대됐고, 그 다음에 신속한 투자 회수 시장이 구축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스라엘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다른 데서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자국의 특허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엔 특허를 출원합니다. 이게 99년 이후로 많이 바뀐 현상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99년 이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 출원 대비 미국 특허 출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204.2%죠. 다시 얘기하면 2배 이상 자기에는 안 하지만 미국에는 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어떤 지지자권 보호 수준이 낮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IPA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요약을 하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하신 것처럼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 IP가 직접적으로 공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IP에 대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IP를 하나의 담보자산으로 자금을 공급했을 때 그게 기업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결국은 그거를 시장에 어떻게든 내다 팔아가지고 결국 내가 들어간 비용의 일부분을 어떻게 보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IP가 독자적인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충족됐는가? 밑에 보시면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우리나라는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 이건 사실 좀 바른 어떤 관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국내 출원 위주로 대부분 IP를 창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IP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꽤 크기 때문에 해외 특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금융 투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내 특허에 대해서 그걸 뭐 담보로 잡거나 그걸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가 많이 돼야죠. 아까 제가 이스라엘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미국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물론 그 미국 이스라엘의 내수장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측면도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기간의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IP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본과 투자 기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사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IP 펀드입니다. 어디를 가도 펀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지금 그 정부랑 지금 펀드를 하나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획회의 가서 제가 항상 고민이 우리나라에 펀드가 없나?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없나라는 생각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많아요.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은 많고 펀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IP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문기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펀드 만드는 것보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IP에 투자한다는 건 IP의 어떤 재산적 가치라든가 또는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한 투자기관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 전문 투자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게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투자 회수 시장이죠. IP 거래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담보로 잡은 IP를 통해서 거래해서 회수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IP를 하나의 투자 상품을 보고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그 회수 시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IP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줄여왔습니다. 기술 거래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기술을 거래해서 수익이 없거나 또는 내가 기술 외부로부터 획득했을 때 거기에 세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중소기업에 한해서 기술 획득에 대한 비용만 이제 현재 세제 혜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향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제가 딱 하나 이 지식재산 전문 투자기관에 대해서만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IP 금융과 관련해서 많은 회의를 가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같이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금융 하다 보니까 펀드 또 자금 공급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오히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좋은 IP가 있느냐 또는 그 좋은 IP 투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펀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 펀드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다 투자할 거냐, 누가 투자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일단 좋은 거 IP를 많이 공급하는 거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 IP를 선별할 수 있는 좋은 IP를 선별할 수 있는 직장 전문 투자기관이나 자산운용사는 조금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예를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 현재 직장 전문 투자기관에 법적 근거 없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 운용사 할 때 이 직장 분야 특성을 반영한 선정 우대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 개정 같은 건 현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재산이 문화 개정 못지않게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정 우대 조건이 현재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선정 우대 기준이나 운영사 기본 요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모태펀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펀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재산 전문 모태펀드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모태펀드는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외부로부터 획득한 기업 한테 투자를 하거나 또는 발명투자회사 같이 어떤 지식재산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거지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펀드가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펀드 자체보다는 회수 역량을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 이게 캠코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NPL이라고 부르는 부실채권 시장 자체가 없었는데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NPL 시장을 발전시켰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현재 많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지식재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것 부분에서 이런 펀드 관리 역량보다는 좀 회수 역량에 고려한 어떠한 그 펀드가 만들어지고 운용사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뭐 NPL 시장이 새롭게 이 캠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뜻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이 되는 금융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정과제 제2번이 지식재산 창출보 활용 선진화의 그 2번의 또 핵심 내용이 금융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1년은 지식재산 금융이 가장 정책적으로는 핵심이고 화두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좋은 뭐 분석과 임플리케이션을 담은 페이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권영관 박사님께서 세 번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강대 권영관이랍니다. 뭐 앞에서 워낙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지금 뭐 디벨롭먼트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이제 좀 케이스 좀 스터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제 뭐 임피리컬한 결과들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임피리컬한 연구를 하기 위한 이제 조금 시사점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드릴게요. 제목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술 도입이 이제 신사업 개발에 있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우선은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제 획득하는 거에 관한 이제 전략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외부의 기술 획득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베너핏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보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가 뭐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외부로부터 기술을 획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주요 관심사들은 뭐였냐면 기술 도입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과연 결정하는 팩터가 뭐냐. 다시 얘기해서 바이랑 메이킹.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뭐냐. 여기에 많이 이제 논의가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비용 관점에서 이제 거래비용 이론이 이제 많이 도입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비용 측면 말고 기업이 이제 전략적인 팩터들에 의해 가지고서 기술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술 획득의 이제 방식,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 뭐 이쪽으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기술 획득을 하는 이제 결국 메커니즘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라이센싱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기술을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 또는
위탁 R&D, 그러니까 아웃소싱, R&D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또는 뭐 리버스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뭐 M&A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 의문이 들었던 거는 굉장히 많은 이런 디시전 메이킹의 팩터들은 과연 뭐야? 디터미너하는 팩터는 뭐냐? 그리고 그런 다양한 메커니즘들에 대한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퍼포먼스 측면에서 어떤 이펙트를 갖느냐에 대한 거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임피리컬한 결과들의 경우에 나온 경우라고 할지라도 좀 일치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뭐 자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도입이 프로덕트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이제 파드티브한 그 에비던스를 파인딩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뭐 유의적이 않다. 그리고 뭐 그랜드 스트랜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도입이 그 매출액 성장 측면에 세일즈 그로스 측면에서는 이제 파지티브한 이펙트를 갖는다라는 거가 있지만 다른 프로덕트 퍼포먼스라든지 또는 다른 성과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유의하지 않더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의 성과 측면에서 오히려 네거티브한 효과를 갖는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품 성과나 이제 파이낸셜한 퍼포먼스 면에서는 관련이 없다. 이런 이제 에비던스가 나와요. 그래서 과연 왜 이럴까?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을 지적하자면은 메소로지 측면 그리고 매저먼트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좀 있어요. 컨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퀘스천들이 왜 기술 도입 성과에 그럼 이런 기업 간 차이가 존재할까? 그러니까 기술 도입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어떤 퍼포먼스의 디퍼런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더스트리 측면,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게 나왔고 그 법 레벨로 가면 그 위크니스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릴레이션 자체에 대한 에비던스의 위크니스가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에스펙트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업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연구들은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내부의 결국은 R&D 노력이 그러니까 R&D 에포트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이제 흡수 능력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뭐 코엔 앤드 레벤트를 연구 이후에 대부분 이제 흡수 능력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의 기술적 지식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흡수 능력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되게 이제 그 매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R&D 뭐 익스펜디처라든지 뭐 R&D 인텐시티라든지 이런 이제 매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서 이제 이런 기업의 도입 성과의 기업 간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이제 퀘스천은 과연 기업 간의 차이가 과연 이런 성과의 차이가 R&D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거냐? 에? 거기에 이제 퀘스천이 존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파셜한 앤서링이 나오는 건 뭐냐면 기술 도입에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술 도입 기업의 특성, 예를 들어서 기술 도입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기업의 이제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이제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도입된 기술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컬한 캐릭터리스틱이 또 중요한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퍼포먼스의 어떤 디퍼런셜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제너럴리티가 높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실제로 이제 임피리컬한 결과들이 최근에 이제 뭐 나온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좀 더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건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조금 그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나온 거 좀 연장선상에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기 기업 간의 기술 도입의 성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R&D 노력을 물론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의 그 프락시 메저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성과 기술 도입을 통해 가지고 성과와 퍼포먼스를 이제 창출해내는 그 크리에이션해내는 프로세스 거기에 내부를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걸 좀 블랙박스로 조금 이렇게 취급한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얘를 좀 내부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럼 여기에서 내부에서 과연 뭐가 중요한 거냐? 결국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 도입된 기술을 결국은 내부적으로 흡수해가지고 프로덕트나 이노베이션을 크리에이션 해내는 요 컨버전 해내는 요 과정에서 어떤 조직 내부에서의 러닝 액티비티가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냐. 그래서 그 러닝 액티비티들을 요 블랙박스 내부를 들여다봐야 얘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럼 리메이닝한 퀘스천은 또 뭐냐면, 기업 간의 차이, 기업 간의 퍼포먼스에도 기술 도입의 어떤 성과의 차이가, 미치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나오고 있지만, 동일한 기업에서도 성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예? 동일한 기업에서도. 제가 지금 이게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요 프로세스 내부, 이제 블랙박스를 내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단일 기업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술 도입 프로젝트들이, 기술 도입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결국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건데, 기술 도입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사례와 실패하는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메소돌로지는 이제 사례 연구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무튼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분석된 결과도 일부 지금 디벨롭먼트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H 사례에서 벨처 1세대 기업의 H 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사가 이제 2006년도에 매출액 한 7천억 규모로 왔다가 지금 이제 1조 클럽을 이제 달성을 했어요. 달성을 했는데, 여기서 요로 넘어오는 이렇게 성장하는 요 과정에서 외부의 기술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했는데 실패했던 케이스, 그리고 성공했던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케이스를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지금 분석된 것들을 보면, 도입 과정하고 조직 내부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기타 요인들, 아까 전에 제가 블랙박스를 얘기를 했는데, 조직의 내부적인 상황들하고 도입 프로세스, 요게 이제 그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인바이러먼트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팩터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좀 기타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던 사례들을 보면, 기존의 기술 기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이 도입한 기술에 얼마만큼 이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리티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성능 시도라든지, 그 다음에 제공자와의 지속적인 빈번한 어떤 기술 교류 활동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도입된 기술을 가지고 익스페리멘테이션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많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제휴관계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공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의 S사와 이제 미국 현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서 미국에서 기술 도입한 기업으로부터 기술적인 이제 제휴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도달해서는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지분을 이제 다 인수를 하고, 거기에 내부 인발브됐던 인력들을 다 이제 이 조직이 흡수를 해왔어요.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다 흡수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일단은 기술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고, 기술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기술 도입의 많은 경우에는 계약의 어떤 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텀들이 굉장히 많은 리스트릭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리스트릭션이 얼마만큼 많으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인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공했던 경우를 보면은 CEO가 탑 매니지먼트 팀에서 이걸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주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여기에 참여했던 이런 인력들이 많은 게 아까 전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우 지식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인력들이 이제 흡수된 인력들이 기존의 조직들 내부에 있는 인력들하고 얼마만큼 인터랙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 기존의 그 인플로이들하고 얼마만큼의 지식 공유가 일어나고 하느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도입에 대한 기술적 지식 관리를 얼마나 체계하냐. 다시 얘기해서 기술적인 지식이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돼 있는 지식 외에도 암묵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지식들이 사실 얼마나 이거를 조직 내에서 코드파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패했던 경우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을 제공해 주는 자와 도입자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가능성. 예를 들어서 제공해 주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도입한 기업의 제조 역량에만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반해서 도입하는 기업은 제공자의 선진 기술과 브랜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시너지를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해의 불일치가 오히려는 네거티브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도입 기술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결국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술적 지식의 관리 체계가 안 갖춰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적 상황 측면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성공했던 경우를 보면은 결국 이제 성공했던 사례는 결국은 이제 요 기술 도입해서 미국 시장에 결국은 진출을 하는 거였는데 미국 시장에 이제 결국은 프로덕트에 대한 유저들이 주로 방송사였기 때문에 방송사들과 이제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패했던 경우에 보면은 물론 조금 맥락은 좀 합니다만 이제 제품 시장의 경쟁이 갑자기 이제 변화가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일본 기업들이 동일한 기능의 제품들을 요 시점에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장에 이제 프로덕트 마켓에서의 컨디션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은 도입에 동일한 조직에서 기술을 도입했다 할지라도 그런 퍼포먼스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결국 임피리컬로 가야 되는 건데 임피리컬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임피리컬한 연구 결과들 다시 얘기해서 이제 R&D 측면에 물론 이제 뭐 측정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R&D 측면을 가지고 프락시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그 외 기술 도입 기업의 특성들 그 다음에 기술 자체의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아직까지는 파셜한 앤서링밖에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팩터들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시사점을 좀 얻어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서베이를 하던가 아니면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향후에 추진할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단순히 케이스이긴 하지만 기술 도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분명한 거는 R&D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술 도입의 과정 및 조직 내의 학습 활동의 에스펙트들이 어떤 거냐 그에 따라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관련 이제 시장의 인바이러먼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시사점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기타 이제 향후에 이제 좀 더 임피리컬한 연구를 할 때 좀 많이 코멘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2의 발표도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조금 발표가 지체된 관계로 5분만 쉬고 4시부터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40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5분 동안만 잠깐 휴식하겠습니다.